파트 2 달러 투자 편입니다. 궁극의 안전자산 달러로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라. 달러 강세의 배경에는 금융위기가 있었다. 달러가 지난 수년간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조금 길더라도 짚어보면서 가도록 하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이머징 국가들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머징 국가들은 저가의 노동력을 중심으로 수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죠.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인건비가 이머징 국가들에 비해서 확연히 높았기 때문에 제조업 수출 경쟁력에서는 상당한 열세였습니다. 그럼 미국은 수출로 성장하기 힘들었겠죠. 어떤 국가나 수출과 내수 둘 중 하나로 성장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수출 성장이 막히게 되면 내수 성장을 늘리는 게 답이겠죠. 내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비를 늘리려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야 하거든요. 소득 증가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기업 경기가 좋아야 임금을 올려주게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게 될 테니까요.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한 미국 정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급여가 오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네, 자산 가격이 오를 때 사람들은 소비를 늘릴 겁니다. 혹은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끌고 와서 소비를 늘릴 수 있죠.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끌어온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대출입니다. 쉽게 말해 미래 소득을 현재로 확 땡겨서 지금 질러버리고 뒤에 실제 월급이 들어오면 그 월급을 대출 갚는 데 쓰는 거죠. 미래 소득을 현재로 가져와서 미리 써버리는 것, 이게 바로 대출입니다. 그렇게 2000년대 미국에서는 가계대출이 크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엄청나게 늘었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쉬워지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시작했죠.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주면서 보유한 현금이 사라지게 되죠. 대신에 대출 채권 하나를 손에 쥐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대출 채권 하나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자만 받으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럼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은행들이 해줄 수 없겠죠. 그런데 자산 유동화 시장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이게 뭐냐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증서들을 담보로 해서 하나의 채권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불러요. 자산 유동화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은행들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여러 개 모읍니다. 이것을 풀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모은 다음에 이 채권들을 담보로 또 새로운 채권을 만들어냅니다. 이 채권을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한 채권이라고 해서 MBS라고 부르죠. 그럼 MBS를 만드는 원리는 이해가 되었는데 대체 이런 짓을 왜 할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한 번 해주면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돈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담보대출 채권들을 모아서 하나의 채권으로 만들어 팔면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은행들이 현금을 다시 확보하게 된 만큼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출해주고 대출 채권 받아서 그걸 모아서 팔고 또 현금 확보하고 다시 대출해주고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택시장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주택가격 상승에 상당한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MBS가 어떻게 부도가 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친구에게 해준 주택대출이 부실될 확률, 즉 A가 망가질 확률이 있겠죠. 1만 명의 대출을 했습니다. 그중 1명의 대출이 부실 대출이 될 확률은 있겠지만 1만 명 중 9,500명의 대출이 동시에 망가질 확률, 이건 상당히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1만 명이 해준 대출을 바탕으로 채권을 만들어내는데 이 중 9,500명이 동시에 배를재야 손실이 나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그 상품이 망가질 확률은 거의 없겠죠. 그리고 이 상품의 신용도를 국제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했는데 미국 국채에 막먹는 AAA 등급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이 금융상품이 손실날 확률,
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만 명 중에 9,500명이 동시에 배를 짤 확률은 길 가다 벼락 맞을 확률과 같은 수준입니다. 어떤가요? 완전 안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났던 거죠. 그러다가 2006년 상반기부터 미국 주택시장이 크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붕괴로 이어졌죠. 1만 개의 주택담보대출 채권 중에 9,500개가 동시에 망가지는 일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금융기관들은 이런 채권에 어떻게 투자를 했을까요? 네,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을 겁니다. 예금으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 투자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절대 일어날 리 없을 것 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미국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미국 금융기관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의 금융기관들도 미국의 모기지 채권에 투자를 했잖아요. 이들도 투자 원금을 날리는 일이 발생했죠. 이게 바로 2008년 우리가 경험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겁니다. 금융위기 직후 미국 경제는 제대로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소비 성장을 기대하면서 주택시장 활성화가 진행되었지만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기에 연계된 금융기관들도 힘겨워하고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이 소비로 성장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부채가 이미 너무 많은 데다 금융기관들마다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기에 소비로는 불가능하죠.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달러 유동성 공급을 실시합니다. 이를 양적 완화라고 말하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상당한 달러 유동성이 풀려나옵니다. 달러의 공급이 늘면 달러 가치가 당연히 하락하게 되겠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서 12년까지 달러는 약세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과감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무너져 내리던 소비 경기가 201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바닥을 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4년을 넘어서면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성장을 일궈내기 시작했답니다. 저 성장으로 인해 전 세계가 금리를 낮추고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늘여놓은 상황에서 미국만 그 귀하다는 성장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성장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은 만큼 그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럼 미국 자산을 사기 위해서 미국으로 몰려간 자금들은 자국 통화를 팔고 미 달러화를 산 후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들이겠죠. 이 과정에서 미국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일 거고요. 당연히 달러화도 강세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2014년이 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상당한 회복세를 보였고 미국의 부채 문제도 어느 정도 끝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죠. 경기 개선이 두드러지자 미국 중앙은행인 FED는 혹여나 찾아올 수도 있는 경기의 과열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경기가 빠르게 돌아서는데 금융위기 이후 길게 이어져온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끝낼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2014년 하반기에는 금융위기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해왔던 양적 완화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되죠. 그리고 2018년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다른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하하는데 혹은 자국 통화 공급을 늘리는데 미국은 금리를 인상합니다. 시중에 풀려있는 달러화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달러화 공급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갑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가 높은 만큼 달러화를 보유하고 있으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에 달러화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겠죠. 게다가 미국의 독보적인 성장이 있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FED의 정책으로 시중 달러 공급은 점차 줄어드는데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 당연히 달러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게 지난 수년간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던 이유였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요약하고 넘어가죠. 달러가 강세를 보인 이유. 첫째, 미국 중앙은행인 FED의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다. 둘째, 미국이 다른 나라 대비 독보적인 성장 때문이다. 그럼 이 두 가지 요인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하다면
달러는 강세를 이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미국 주식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2018년 12월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FED는 추가 금리 인상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2019년은 미중 무역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던 한 해였죠. 무역전쟁은요, 쉽게 이렇게 생각해보죠. 무역은 전 세계의 성장을 배가시킨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A 국가는 자동차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생산성이 정말 높죠.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는 비용 투입이 크지 않아도 좋은 제품을 많이 뽑아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A 국가는 낮은 비용에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내니 A 국가 자동차는 그야말로 가성비 갑인 자동차가 될 겁니다. B 국가는 핸드폰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B 국가의 핸드폰은 가성비 갑 핸드폰이 되겠죠. 이 두 국가가 교역을 합니다. 그럼 A 국가는 B 국가에 자동차를 수출할 것이고요. B 국가는 A 국가에 핸드폰을 수출할 겁니다. B 국가의 경우 A 국가의 가성비 좋은 자동차를 만나게 되고요.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생겨납니다. 자동차 한 대에 3억 원 이러면 살 수 없지만 비슷한 성능으로 300만 원이면 사려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럼 B 국가 사람들은 A 국가의 자동차를 많이 사들이게 됩니다. 그럼 A 국가는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자동차 생산을 더욱 늘리게 될 겁니다. 그럼 A 국가의 자동차 회사들은 고용을 늘리고 A 국민들의 소득은 늘게 되겠죠. 여기에 가성비 높은 B 국가의 핸드폰이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A 국민들은 B 국가의 핸드폰을 사들일 겁니다. 그럼 B 국가도 생산을 늘리겠죠. B 국가 핸드폰 기업들의 고용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A와 B 국가 모두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고 소비도 늘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A와 B가 교역을 하면 이렇게 성장을 늘리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무역전쟁이 시작됩니다. 두 국가가 교역을 하지 않거나 A 국가가 B 국가의 핸드폰을 살 때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는 겁니다. 그럼 B 국가 핸드폰을 살 수가 없죠. 교역이 멈추면 A와 B 국가는 자동차와 핸드폰을 자급자족해야 할 겁니다. 자동차 잘 만드는 A 국가가 핸드폰을 만들려고 합니다. 당연히 가성비 떨어지는 핸드폰이 나오겠죠. 그럼 가격도 비싸고 성능도 별로이기에 A 국가 소비자들은 핸드폰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B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B 국가 자체 생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게 되겠죠. A와 B 국가의 기업 모두 생산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 결과 각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이렇듯 무역 전쟁은 즉 교역의 중단은 글로벌 성장을 좀먹는 결과를 낳게 되죠. 다시 2019년 미국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2019년은 미국과 중국은 심각한 무역 전쟁의 파고에 휘말려 있었죠. 무역 전쟁으로 인한 성장의 둔화가 가시화됩니다. FED는 미국 경기 둔화가 나타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2018년 12월 2.25에서 2.5%였던 기준금리는 2019년 말에 1.5에서 1.75%까지 낮아졌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니지만 무역 전쟁 등으로 인해 경기 위축이 빠르게 나타날 것을 예상,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고 하여 2019년의 세 차례 기준 금리 인하를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게 번지고 3월에는 팬데믹으로 이어졌습니다. FED는 급격한 경기 둔화를 우려하게 되었고 1.5에서 1.75%였던 기준금리를 금융위기 당시의 레벨인 0에서 0.25%까지 빠르게 인하하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금 양적 완화를 시작합니다. 네, 달러 찍어 뿌리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2020년 3월 FED가 단행한 양적 완화는요. 처음에는 7천억 달러 규모로 진행하려 했다가 시장이 미동도 하지 않자 무제한 양적 완화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과 1개월 만에 2조 달러 가까운 달러화를 시중에 공급하게 되죠.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의 재개, 불과 몇 달 만에 바뀌어버린 세상의 모습입니다. 즉
제로 금리의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달러 강세의 첫 번째 원인은 사라졌다고 보면 될 겁니다. 달러 강세의 두 번째 원인이 될 수 있는 미국의 독보적인 성장을 살펴보면요.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독보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데는 IT 산업의 선구적인 발달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그 유명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가 시작된 겁니다. 2017년 당시 미국 경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양호했죠. 보통 경기가 좋을 때는 국가는 증세를 해서 국고를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놓은 국고는 향후 경기가 둔화될 때 무너지는 경기를 떠받치는 데 사용되곤 하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첫째 세금을 걷거나 둘째 국채를 발행해서 빌려오거나 하는 겁니다. 국가가 돈이 없으면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 부양을 위해 쓸 재원이 없습니다. 이런 때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빌려오면 가뜩이나 경기 둔화로 인해 시중에 자금이 모자란데 국가가 그 돈을 무슨 돈 먹는 하마처럼 훅 하고 가져가 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일반적으로는 경기가 좋을 때 국가는 증세를 통해 국가 재원을 확보해 두려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반대로 감세에 나서게 되죠. 호경기에 감세가 나오는 건 다소 독특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경기가 좋은데도 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독보적인 성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가 좋은데도 법인세 감소를 통해 타오르는 화로에 기름을 끼얹어 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미국의 부채 문제입니다. 미국 기업 및 가계 부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레벨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땡겨서 지금 쓰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수년간의 성장 과정에서 미국 경제 주체인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끌어서 썼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재정 적자와 부채의 증가를 합치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래의 소득을 가져와서 그리고 미래 세대의 세금을 미리 가져와서 썼다라고요. 네, 지난 수년간 미국 경제의 독보적인 성장에 이런 요소들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겠죠. 문제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을 위해 거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적자의 증가폭이 큰 만큼 이후에 더 많은 재정 적자를 늘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거기에 하나 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강한 충격을 받은 기업들은 FED와 미국 행정부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각종 대출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죠. 대출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기업 부채가 더 늘어났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과도한 재정 적자와 기업 및 가계 부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 늘어난 만큼 향후에도 재정 및 기업, 가계 부채 추가 증가를 통한 성장 보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과 다르게 미국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독보적인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셰일 오일 산업의 빠른 성장도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거지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로 글로벌 원유 수요가 보다 크게 위축되었죠. 원유 수요의 감소로 인해 국제 유가는 더욱 크게 하락합니다. 기존 산유국들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미국 셰일 기업들 역시 원유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수준의 국제 유가를 보게 된 거죠. 즉 적어도 지난 수년간 미국의 독보적 성장을 만들어왔던 재정 지출의 과감한 확대, 기업 및 가계의 빠른 부채 증가, 셰일 산업의 부흥 등의 성장 요인들이 향후에도 미국의 성장을 추동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국가는 경기 부양을 할 때 두 가지 정책을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그것인데요. 부시 행정부의 감세 정책 등 미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경기 부양책을 재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중앙은행, 즉 FED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통화 정책이라고 하죠.
네, 주체에 따라서 정부가 진행하는 것을 재정정책, 중앙은행이 진행하는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말합니다. 2001년 당시 FED 의장인 그린스펀 의장은 6%에 달하던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췄답니다.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하되면서 2003년 미국의 기준금리는 1%까지 낮아졌죠. 기준금리를 6%에서 1%로 5% 가까이 확 잡아내린다는 의미는 시중의 달러 유동성을 많이 풀어주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잠깐 기준금리를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준금리는 각국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FED가 기준금리를 낮추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리는 돈의 값이죠.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데 금리가 돈의 값이라면 금리는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되겠죠. 시중에 돈이 넘칩니다. 여기저기서 돈을 구하기가 쉽죠. 돈의 공급이 많은 겁니다. 그럼 어디서 돈을 빌릴까요? 당연히 가장 낮은 대출 이자를 주는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면 되죠. 돈의 공급이 넘치면 돈의 가격, 즉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반대로 시중에 자금이 모자라요. 돈 공급은 부족한데 너도 나도 돈을 구하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 돈을 구하기 위해 더 높은 이자를 주고서라도 빌려야겠죠. 이럴 때는 돈값인 금리가 하늘로 치솟게 되는 거죠. 즉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앞에서 FED가 금리를 낮춘다고 했죠. FED가 그냥 저희 금리 1%로 낮추었어요 라고 말하고 끝을 내는 게 아닙니다. FED는 이렇게 말하죠. 저희 FED는 기준금리를 1%로 정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정도 금리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요. 그럼 현재 6%인 금리, 즉 돈의 가격을 1%까지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돈의 공급을 확 늘리면 되겠죠. 돈이 넘쳐나면 누가 6%에 돈을 빌리려고 하겠어요. FED는 1%의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중의 달러 유동성 공급을 크게 늘리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9.11 테러 이후 FED는 통화정책 차원의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1%까지 인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달러 유동성을 뿌리게 되죠. 달러 공급이 늘어납니다. 금리도 내려가겠지만 달러 가치 역시 하락하게 되겠죠. 이때부터 달러화는 본격적인 약세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자산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당연히 시중에 돈이 넘치고 금리도 낮은데 돈을 구하기도 편하니 돈을 빌려서 무언가 자산을 사들이게 되겠죠. 자산시장이 들썩들썩하게 됩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가도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홍길동이 한국에서 공장을 하나 지어서 자동차를 생산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상당히 큰 돈이 필요하기에 빚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한국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대출금리가 연 10% 수준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금리가 1%는 얘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미국에서 1%의 금리로 100달러를 대출받습니다. 당시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00달러 대출을 받고 달러당 1,000원씩 환전을 하니 10만 원이 될 겁니다. 이 10만 원으로 공장을 세우고 각종 설비를 사들이죠. 그리고 대출을 갚을 때는 일단 공장이나 설비를 팔고 원화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받은 원화로 달러를 사서 달러 대출을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럼 달러당 1,000원 하던 것이 달러당 500원이 된다는 얘기죠. 홍길동은 100달러 대출을 받은 것을 5만 원만 있어도 갚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그 이자 비용 역시 줄어들게 되는, 즉 1달러를 1,000원에 사서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500원에 사서 이자를 주는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너도 나도 달러 대출을 받게 될 겁니다. 이걸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에서 뿌리는 돈이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달러 유동성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달러 약세가 나오죠. 달러 약세로 인해 달러 자금이 미국에서 전 세계 국가들로 흘러가게 되고 달러 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홍길동도 그 대출을 받는 수혜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낮은 금리에 너무 많은 돈이 풀리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미국은 부동산 버블이 심해지고요. 이를 우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버블이라고 기억하죠. 당시에 엄청난 달러 자금이 신흥국으로 흘러가면서 신흥국 자산 시장도 뜨겁게 달아올랐답니다. 이런 버블을 제어하기 위해 FED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2004년부터 1%까지 낮추었던 기준금리를 2006년 6월 5.25%까지 인상했죠. 이제부터는 반대로 직입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기준금리가 5.25% 레벨로 올라올 때까지 시장 유동성을 빨아들이겠다는 의미죠. 시중에서 달러 자금이 사라져갑니다. 그럼 넘치는 돈이 사라지고 이자가 높아지니 자산을 사들일 수 있는 투자자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자산 버블이 빵 하고 터집니다. 그럼 글로벌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경기도 빠르게 위축되겠죠. 기존에 달러 대출을 해준 채권자들은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감을 느끼면 달러 대출을 연장해주기보다는 이제 그만 갚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경제 안전성이 낮은 신흥 국가에 달러 대출을 해준 채권자들은 그런 불안감이 더 크게 느끼게 되겠죠. 자산 버블이 터지고 경기가 둔화되자 빌려준 달러 대출을 상환하라고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모두들 달러를 갚으려고 외환시장으로 가니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달러 가치가 하늘로 튀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달러당 2,000원이 넘는 환율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하늘로 날아가던 때 이 당시를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기억하고 있죠. 이때 환율 그래프의 모양은 입술이 한쪽만 이상하게 치켜 올라간 왠지 기분 나쁘게 웃는 모습인 달러 스마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러는 다른 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가치를 발하는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트폴리오의 다른 자산들이 무너질 때 포트폴리오의 하방을 방어해주는 자산이라고 이른바 포트폴리오 보험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달러를 사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이렇게 해봅니다. 저는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 포트폴리오 수익률 방어용으로 위기를 대비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장기로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들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정 만기까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달러를 조금씩 사 모을 것을 권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자산 간 분산에는 익숙해져 있죠. 주식과 채권을 나누어 담습니다. 주식만 하지 않는 이유는 경기 침체 등이 찾아왔을 때 안전한 국채를 담아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함일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주식, 채권을 동시 약세 케이스라면 답이 없습니다. 주식, 채권 모두 원화 표시 자산이기 때문이죠. 원화 자체가 약세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한국 국채 역시 자산 가격 하락의 파고에 휩쓸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주식, 채권이라는 자산 분산만 할 게 아니라 이 둘을 원화 표시 자산이라고 해서 하나로 묶어버리고 원화 이외의 다른 통화 표시 자산을 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자산이 바로 달러라고 생각합니다. 불황을 대비하는 자산, 그 핵심에 달러가 있다는 것이죠. 환율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기에 적립식으로 달러를 조금씩 사 모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적립식 달러의 매수의 기간은 아주 길게 불황이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이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혹은 2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궁극의 안전자산인 달러라는 것은 미국이 절대적인 힘을 유지할 때 그리고 그런 힘을 담보하여 달러가 전 세계 최고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만약 달러 위상 자체가 낮아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달러 패권의 붕괴는 꽤 먼 미래까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달러의 위성이 무너지고 달러 패권이 사라지려면 무언가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유국의 원유 패권, 엔화의 도전, 유로화의 부상, 중국의 고성장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미 달러의 패권에 도전했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국제 유가는 이례적으로 마이너스 수준까지 하락하는 굴욕을 겪었죠. 일본 중앙은행은 2014년부터 7년간 양적 완화를 통한 엔화 공급을 이어오면서도 뚜렷한 경기 개선 시그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고요. 중국은 다른 이머징 국가와 대비해서는 양호하지만 위안화 가치의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되고 있을 뿐 뚜렷한 달러 대비 절상 시그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 모두는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어서 수출을 늘리려는 이른바 환율 전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죠. 자국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해당 통화의 투자 매력은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환율 전쟁의 심화 역시 이들 통화를 달러 패권의 유력한 도전자로 보기 어렵게 합니다. 달러가 갖고 있는 달러 스마일이라는 특성 때문에 달러 투자는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해 필수입니다. 궁극적인 달러의 패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전략은 상당 기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